네, 유쾌한 시민들의 명랑한 공동체 지식의 백화드 하승주입니다. 오늘은 여태까지 이제 저는 부동산이 시장에서 이제 하락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방향만 대충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뭐 솔직히 뭐 대세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기에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전망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로는 별로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이제 부동산 하락을 하는데 뭐 하락의 방향은 하락 쪽이라 하더라도 기울기는 뭐 다들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떤 분들은 굉장히 급격하게 하락할 거다. 그래서 폭락 내지는 대폭락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떨어질 거다. 그 대략 이제 그 소위 말하는 폭락 정도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대한민국 주택 가격 평균 지수가 약 한 30% 정도 떨어지는 것 정도면 폭락 또는 대폭락이라고 얘기를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완만한 하락 정도를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한 10%이 정도 떨어지면은 뭐 완만한 하락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참 평균의 함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균 주택 가격 지수라고 하는 것이 사실 좀 애매하거든요. 그게 이제 그야말로 평균이기 때문에 지역마다 편차가 굉장히 심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부동산이 실수요보다는 어떤 투자 뭐 이런 쪽으로 많이 몰렸던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이 훨씬 셀 수도 있죠. 또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데에서는 지역별로 그쪽 동네에 무슨 여러 가지 호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올랐다라는 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만약에 폭락 수준이 된다 그러면 반토막 이하로 떨어지는 지역도 수두룩하게 나올 게 분명합니다. 평균이기 때문에. 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골 동네에는 부동산 안 움직이거든요. 시골 동네 안 움직임까지 고려를 해서 평균적으로 뭐 10% 내지는 30% 이렇다 그러면 주로 많이 거래가 집중되었던 주요 도심지 이런 데에서는 하락폭이 훨씬 더 클 수도 있습니다. 하수님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사실 뭐 제가 부동산 이야기를 많이 하긴 하지만서도 제가 뭐 맨날 데이터 들여다보고 뭐 이러는 사람도 아니고 그야말로 대략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 의견은 솔직히 말해서 뭐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저는 하락폭이 꽤 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원래 자산시장이 그렇다. 자산시장이 한 번 방향이 뭐 위로 간다 또는 아래로 간다라고 하는 방향이 사람들한테 확 퍼져버리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그게 뭐 되먹임 효과, 피드백 효과를 가져서 진포를 더 크게 하는 경향들이 크고 부동산이라는 시장 자체가 사실 등락폭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품의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가정을 한번 해보죠. 진짜로 우리나라에 한 1, 2년 사이에 부동산 전체 가격 지수가 20% 내지 30% 정도까지 소위 말하는 대폭락 수준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게 오늘의 질문입니다. 먼저 부동산 대폭락이라고 하는 게 오면 좋을까 나쁠까? 예전부터 뭐 일부의 뭐 특히 이제 진보 진영 쪽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가격 수준 자체도 너무 높고 이것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각종 불로소득의 문제라든가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야지 이렇게 진짜 폭락해야지 제대로 된 경제가 가능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저도 지금보다 더 낮아졌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왜냐면 뭐 저는 사실 부동산 자산이 지금 살고 있는 집 이거밖에 하나밖에 없고 그리고 저도 뭐 더 좋은 집으로 옮기고 싶은 욕망이 있는 사람이고 그러려고 그러면 그 더 좋은 집의 가격이 떨어지는 게 저한테 유리하지 오른다고 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제 주관적인 입장과는 무관하게 국가 전체로 생각을 해본다 하더라도 그 토지의 가격 자체가 뭐 너무 높다 또는 계속 이제 상승을 보여가지고 불로소득의 기회들을 계속 보장한다. 그럼 누가 힘들어 일을 하겠습니까? 다들 뭐 어디 뭐 부동산 개발이니 뭐 투자니 이런 거에 몰리겠죠. 그러다 보면 우리 경제의 활력도 떨어질 게 뻔하고 그리고 모든 산업의 이익률을 다 깎아먹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비싸면은요.
제일 대표적으로 부동산 아니 산업의 이익을 깎아먹는 게 뭐겠습니까? 첫째 농업입니다. 농업. 농업은 부동산을 기반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사를 지어도 도저히 토지에서 나오는 뭐랄까 토지 비용에 따른 금융 비용 이런 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당연히 그런 농지들 수두룩하고요. 근데 땅 팔고 다른 거 할 자신이 없어서 그냥 할 수 없이 농사 짓는 분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지금보다 뭐 땅값이 더 올라간다. 그럼 그 땅에서 뭐하러 농사를 짓겠습니까? 그 농지 팔고 은행에 다 예금하는 게 차라리 나을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농업만 그렇습니까? 상업, 상가들 중에서 빈 상가가 있는 데는 장사가 안 돼서 상가가 비는 데보다도 상가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충분히 그 가게 내면 장사 잘 될 것 같은 입지에서도 빈 상가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왜?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옛날 그 잠실 재건축 해가지고 잠실 뭐죠? 단지 3개 나왔던 데 있지 않습니까? 뭐 트리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뭐 아무튼 그 동네에 있는 상가들이 다 텅텅 비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건 모르겠는데 그 왜? 상가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그렇습니다. 거기서 장사를 해서 어지간히 수익률을 낸다 하더라도 그 임대료를 못 맞추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공장이라든가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버는 거 족족 다 임대료로 나가면 남는 게 없다. 고정비 비용이 너무 커진다.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저도 그런 부분에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방향이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빠른 시간 내에 큰 폭으로 하락을 한다고 그러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너무 커집니다. 근데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 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별로 없긴 합니다만 아니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다 손 치더라도 그 부동산이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 있어요. 그냥 쉽게 말해서 뭐 서초동의 아파트 가격이 30억 하던 게 20억으로 10억이 날아갔다. 한들 그 아파트는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서 사는 사람의 누리고 있는 효용 이런 똑같아요. 그냥 그저 가격만 떨어졌을 뿐입니다. 이런다고 해서 상품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닌데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도대체 나쁜 게 뭐냐?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서 안 좋은 점은 진짜로 딱 하나입니다. 바로 금융시장이 흔들린다는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시기 21세기에 들어와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주요 선진국들은 다 똑같은데요. 옛날에 20세기에 이야기하던 금융업의 본질과 지금 21세기의 금융업의 본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20세기까지만 해도 은행이라 하면 가게가 저축을 하고 그러니까 가게가 열심히 월급 받아서 소비활동하고 남는 이 돈을 잉여 자금을 은행에다가 저축하고 그렇게 모은 자금을 기업에다 대출해서 산업자본으로 활용하는 것 이게 금융의 본질로 우리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저축의 주체는 어디? 저축의 주체는 가게. 대출을 받는 주체는 어디? 대출의 주체는 기업. 그래서 가게에서 돈을 저축해서 기업이 쓴다. 대출해서 쓴다. 라는 것이었는데 21세기에는 다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은행 저축의 주요 고객이라고 해야 되나? 저축 고객은 기업이 합니다. 기업 저축이 가계 저축을 갖다가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대출도 지금 현재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출 상품은 더 이상 기업의 시설 자금, 투자 자금, 운영 자금 이런 거 대출이 아닙니다. 그냥 부동산 담보 대출이 반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경우에는 기업의 잉여 자금이 가계의 대출로 이어져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다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통계표 같은 거 나중에 한번 제시해 드릴게요. 지금 제가 그냥 급하게 켜느라고 이 자료는 따로 안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의 지금 현재 제일 핵심적인 상품은 부동산 담보 대출. 우리나라에서는 주택 담보 대출이라고 그러죠. 줄여서 주담대라고 그럽니다. 이 주담대가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주담대가 흔들린다라고 하는 게 역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했었던 게 80년대 후반에 대버블이 발생을 했던 일본. 그래서 90년대 초반에 그 버블 붕괴하면서 금융업이 같이 붕괴해버렸죠. 부동산 가격이 빠지자 금융업도 함께 붕괴한 사례. 그리고 금융업이 붕괴를 하면 그거는 피해갈 수 없이 100%입니다. 이건 뭐 99.9%도 아니고 100%, 그 국가 경제 전체가 나락으로 빠집니다. 금융업이 흔들렸는데 경제는 굳건해 라는 케이스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던 일입니다. 그런 거고요. 금융업이 흔들리면 나라 경제도 당연히 흔들립니다. 그리고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 때에도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그 사태를 낳았죠. 금융업 자체의 붕괴를 낳았고, 그로 인해서 미국 경제에서 파생된 세계 경제 전체를 갖다가 밑으로 와장창 끌고 내려간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핵심되는 고리는 역시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면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있던 대출이 매우 흔들리게 되고, 그래서 위험해진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80년대 일본도 그렇고 2008년도 이전에 미국도 그렇고 그 소위 말하는 담보 비율이라고 하는 거 있죠. 영어로는 LTV, 그 loan to LTV. 갑자기 왜 이러냐? 저기 담보 비율. 이 담보 비율이 너무 높다라는 겁니다. 1억짜리 부동산을 담보로 잡으면 대출을, 옛날 일본에서는 1억짜리에 1억 2천을 해줬고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도 1억짜리에 9천만 원, 9,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줬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만약 1억짜리가 8천만 원이 됐다. 그럼 담보가 모자라잖아요. 담보를 채워 넣거나 대출을 줄이시오 라고 은행이 요구를 하게 되고, 그러면은 돈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아이고 이거 나 지금 돈 없는데요? 그럼 팔으시오. 이렇게 해서 팔라고 하는 요구들이 쏟아지고 나니까 시장에 매물이 나오고, 그럼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지고,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지면 담보 부족이 또 생기고, 또 더 매물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시장 전체가 와르르르 무너지는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이게 이제 금융위기입니다. 금융위기 다 이렇습니다. 뭐 옛날 뭐 몽고 이런 데서도 똑같이 나왔다 그러죠. 몽고 사람들은 부동산 담보가 아니라 뭐 말 담보로 하고 오토바이 담보로 쓰는데, 그 말이랑 오토바이 같은 것들이 담보로 잡았던 게 뭐 파산하고 경매 나오고 하면서 시장에 쏟아져 나와서 말값이랑 오토바이 값이 그렇게 폭락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말이 결국 담보들이 시장으로 쏟아져 나오는 것. 그래서 담보가 쏟아져 나오면 담보 가치가 내려가고, 담보 가치가 내려가면 대출이 부실해지니까 그것 때문에 또 담보 가치가 더 떨어지고 이게 이제 금융위기죠. 그래서 우리나라 상황을 또 돌아보게 됩니다.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담보 비율이 매우 높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 때 하도 지랄을 해가지고 하도 담보비를 쪼아가지고 우리나라 전체 금융기관의 평균적으로 담보 비율은 50%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1억짜리 집이 5천만 원까지 하락을 해도 담보 부족이 안 생긴다니까요. 그러면 담보 부족이 안 생기면 은행 입장에서도 담보 더 채워 넣어라 라든지 뭐 대출 줄이라 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안 해도 된다. 그러면 금융위기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이제 어느 유명 그 증권사의 이사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걸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값이 50% 급락해야 흔들린다. 왜? 이게 LTV가 50%니까 50%라니까. 근데 왜? 그러면 50%까지 떨어질 때까지 담보 부족이 안 생기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사실 말 자체가 틀린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상황들을 갖다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주요한 요인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담보 비율이 낮다라고 해서 과연 그게 안심할 수 있는 문제이냐? 진짜로
뭐 평균 50% 이상 이건 대폭락을 넘어서 초초초 대폭락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정도 돼야지 금융이 흔들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왠지 좀 이상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50%가 하락할 때 하락 50% 넘어야지 금융이 흔들리고 안 넘으면 흔들릴 일이 별로 없을 거다라고 생각. 누가 봐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상한 얘기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요. 저는 그 부동산 가격 평균 지수가 20% 정도까지만 하락한다 하더라도 정말 큰일 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특수성들은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은행권이 정부의 규제가 강력했기 때문에 담보 비율을 꽤 빡세게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은행권의 경우에는 담보 비율이 50%밖에 안 됩니다. 1억짜리 집 담보 잡고 5천만 원밖에 안 빌려줬다니까 아직까지 5천만 원 룸이 남아있어. 이거 굉장히 큰 강점입니다. 두 번째는 약점이죠.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사는데 타인 자본을 끌어서 쓰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자기 집 살 때 자기 자본만으로 집 사는 나라는 아무데도 없고요. 타인 자본을 끌어 쓰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전세라고 하는 사금융을 통한 타인 자본 활용이 매우 높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은행, 비은행 다 합쳐서 금융기관에서 빌린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이라는 명목으로 빌린 돈이 730조 가량이고 서울대 김세식 교수가 평가한 바로는 임차보증금, 전세보증금일 수도 있고 월세 중에서 보증금일 수도 있고 소위 말하는 반전세죠. 이런 걸로 다 합치면 약 850조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집주인들은 은행 자본, 은행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이 730몇 조인데 실제로 임차인한테 빌린 돈은 그보다 더 크다라는 겁니다. 전세 보증금이 더 커요. 그러면 이 더 큰 전세 보증금은 물론 무이자이기 때문에 다른 은행 금융권 부채와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좀 다르죠. 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부채라고 하는 대출이라고 하는 점은 같습니다. 본질적으로 같다라는 점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느냐? 자, 부동산에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담보 가치가 훼손이 되기 때문에 은행으로서는 대출을 줄이라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 담보물을 더 채워 넣어라라고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할 거지 않습니까? 즉 대출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물론 뭐 룸이 많이 남았다고 하지만서도 뭐 어쨌든 LTV가 50%라고 하는 걸 지키겠다고 하면 전체 대출 규모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전세의 문제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금융기관이고 전세라고 그러면 이제 금리 오릅니다. 그리고 주택가격 점점 하락세를 띱니다. 이러면 전세는 앞으로 오를까요 내릴까요? 어떤 면으로 생각을 해봐도 전세값의 방향은 상승이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힘들죠. 전세값은 하락할 것 같습니다. 전세값이 하락한다는 말은 뭐냐면 대한민국 전체의 전세 보증금 규모가 줄어든다는 말이죠. 전세 보증금의 규모가 줄어든다는 말은 집주인들이 전세를 통해서 얻는 대출 규모가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금융기관에서도 대출 규모가 줄어들고 전세에서도 대출 규모가 줄어들고 양쪽으로 다 대출 규모가 전체적으로 총합적으로 다 줄어드는 것입니다. 자, 이게 당장은 금융기관에서 아직까지 뭐 담보대출 이 룸이 남아있기 때문에 담보 비율의 룸이 남아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서도 세 번째 문제가 또 남아있습니다. 은행 또는 금융기관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거 굉장히 신경 쓰여야 하는 것은 담보 비율은 사실 둘째 문제입니다. 담보 비율은 사실 둘째 문제예요. 제일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연체율입니다. 연체율 또는 뭐 부도율이라고 해도 되고 파산율, 거꾸로 돌려서 상환율. 사람들이 설사 담보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멀쩡하게 원금 이자 잘 갚아 나가면 괜찮습니다.
그죠? 아니 뭐 담보 부족한 거 담보물 또 오르면 되잖아. 오르면 그때 돼서 또 맞춰줄 수 있을 거 아니야. 당장 담보 가치가 훼손됐다 손치더라도 뭐 아니 이거 그래서 이걸 억지로 회수한다고 그래가지고 주요 고객 주요 수익원인데 이 주요 수익원 망가뜨리면 어떡해요. 은행 입장에서는 원금 이자만 꼬박꼬박 내면 담보 가치는 사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런데 과연 부동산 가격 자체가 하락하고 부동산을 매개로 한 대출 규모가 점점점 줄어드는데 부동산을 관련으로 해서 돈 빌린 차주들이 원금 이자를 꼬박꼬박 잘 낼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금융위기까지는 안 갈 거야 라고 예측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제일 큰 지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상환율 좋아. 연체율 매우 낮아. 이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의하거든요. 연체율 낮고 상환율 낮고 한 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변하면 그때서부터는 괜찮아 라고 하는 전제 중에 가장 중요한 전제가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상환율이 떨어졌다. 연체율이 높아졌다. 그러면 연체된 사람들한테 더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계속 연체를 하면 대출 빼겠어요.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뭐 집을 팔든지 해가지고 대출을 빨리 갚든가 아니면 뭐 무슨 수로 쓰든지 간에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가지고 빚을 갚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게 결국은 이 사람의 소비는 없는 겁니다. 다 대출 강대가 하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소위 말하는 자산 효과 자체가 마이너스 자산 효과가 생겨가지고 막 자산 가격이 오르면 내가 돈 벌었다는 기분으로 펑펑 쓰는 사람이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 내가 돈 잃었다는 생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의 양, 부동산의 양 똑같아도 소비를 그냥 팍 줄여버리죠. 그래서 부의 자산 효과, 소비도 줍니다. 경제 더 침체하겠죠. 경제가 침체하면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지겠죠. 이렇게 해서 계속 소위 말하는 데스 스피럴, 죽음의 소용돌이 효과가 이런 데서 실물 경제 면에서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금융도 결국 흔들리게 되고 금융과 실물은 사실 둘이 같이 가는 거니까요. 이게 뭐 개와 주인이 목줄을 끌고 산책하는 것 같습니다. 개가 앞서갈 수도 있고 사람이 앞서갈 주인이 앞서갈 수도 있죠. 어쨌든 이 사람들은 후진하지 않고 전진한다라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빨리 산책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어쨌든 방향은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금융이 먼저 선두에 서든지 실물이 먼저 선두에 서든지 어쨌든 방향은 같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금융위기까지는 안 될 것 같다. 그런 의견도 충분히 존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수치들도 많거든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가계 대출에서의 연체율 별로 높지 않아. 예, 맞고요. 그리고 그 담보 비율 많이 남았어. 네, 맞고요. 그렇지만 방향 자체가 부동산 가격이 하락이다라고 하는 쪽으로 대세가 몰리고 나면 그가 담보 비중 그거 많이 남았다라는 거 하나도 위안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부동산 폭락이 와야지 좋은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폭락이 오면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힘들어집니다. 사실은요. 왜? 부동산이 폭락을 하면 부동산을 매개로 움직이는 금융이 흔들리기 마련이고 금융이 흔들리고 나면 우리 실물 경제 다 흔들립니다. 실물 경제가 흔들린다는 말은 우리의 일자리, 우리의 소득원, 우리의 수입원이 같이 흔들린다는 말이고 이게 흔들리면 소비 더 안 되고 더 안 좋아지고 계속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이 우려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가격이 뭐 급락해도 금융은 괜찮을 거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그럴 리가 없다. 여태까지 그랬던 적도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이 기회에 구독 이런 것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페이스북으로 보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아래에다가 유튜브 링크 좀 남겨놓겠습니다. 거기 한번 찾으셔가지고 구독 버튼 이런 거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의 뱅가드 하승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